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견하지 못한 보완점들을 발견하고 더 나은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발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한국어 학술 담화의 텍스트성과 장르성을 분석하는 연구이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의 학술 보고서와 발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술 담화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학생이 실제로 생산한 학술 보고서와 학술 발표의 텍스트성과 장르성을 일부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문 담화 공동체인 대학생의 한국어 학술 담화 생산 능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담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학술 담화라는 것은 학문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강의, 논문, 보고서,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문적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담화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저는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학술 담화가 언어 교육학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인지작용을 발휘하여 학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인지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학술 담화에서 사용되는 일상 언어와 다른 독특한 표현 양식과 문체, 어휘, 문장 등의 사용 능력이 특수하게 요구되는 담화 유형인 것입니다. 이렇듯 학술 담화의 독특하고 일상생활 언어와는 다른 텍스트 언어적, 장르적 특성은 학습자의 높은 교육적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술 담화에 대한 문식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학습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이 학술 보고서와 학술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학업 과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표현 영역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해봤을 때 쓰기 과제 가운데서는 보고서와 논문을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응답한 바 있고, 그리고 말하기 과제 중에서는 대중 앞에서 말하기, 즉 발표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학습자의 실제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서 이 두 가지 담화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저는 우선적으로 학술 보고서와 학술 발표라는 두 가지 담화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술 담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로 한국인 화자들이 어떻게 이 담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육학적 관점은 카플란의 대조 수사법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르 중심 접근법으로 아직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장르 중심 접근법은 특정 담화 유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어떤 언어적인 특정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정 담화 유형에 초점을 두고 언어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제시되는 교육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 언어에 익숙한 숙달된 화자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 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해당 언어권의 실제 화자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적이고 전형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술 담화 교육을 위한 내용 구축의 전제 연구로서 한국인 대학생이 생산한 비교적 우수한 학술 담화의 실제적인 특성을 좀 양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학술 담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서 텍스트성과 장르성을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텍스트나 장르 혹은 텍스트성과 장르성이라는 개념은 텍스트 언어학과 언어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그간 이 두 개념이 함께 연구된 것은 굉장히 매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 없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하나의 개념에만 초점을 두고 분리되어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 두 개념 사이에 공통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에만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는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가 하나의 완결성 있고 완성도 있는 학술 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성과 장르성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본고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세분화해서 제시할수록 더욱 다양한 유형의 담화 교육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분석 기준에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개념적인 차이부터 살펴보자면 텍스트성은 텍스추얼리티라고 번역이 되는 텍스트성은 외형적으로 단순한 문장 연속체를 유의미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문장들이 하나의 연결을 이루면서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통일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완결된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특정한 담화 유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담화로 기능하기 위해서 모든 유형에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르 팩터라고 할 수 있는 장르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담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정한 담화 공동체에서 어떤 담화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형식, 표현, 어휘 같은 장르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저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소절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분석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텍스트성의 분석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그란데와 드레슬러의 연구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성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도성, 용인성, 응결성, 응집성, 상황성, 정보성, 상호 텍스트성의 7가지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의도성과 상황성 그리고 정보성은 사실 생산자의 심리학적인 측면 그리고 담화 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텍스트 자료만으로는 좀 분석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언어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언어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학술 담화 쓰기 및 말하기 교육 내용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드러나고 분석이 가능한 응집성과 응결성,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학술 담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이랑 텍스트 의미의 연속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거시적인 의미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텍스트가 응집성을 갖춘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집성을 갖추기 위한 의미 구조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크게 기술, 서사, 비교 대조, 문제 해결, 논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텍스트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존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 구조, 거시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구성하는 응집성 자질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응결성은 텍스트의 표층 구조들이 이제 문법적 규칙에 따라서 서로 의존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응결 장치라고 불리는 언어적인 장치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자에 따라서 사실 이 응결 장치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요소로는 대용과 접속이 있다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양적인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접속어라는 명시적인 언어적인 표지를 기준으로 학술 담화의 응결성,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 생산자가 기존에 이용 가능한 텍스트를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과정에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학술적인 논문에서는 주로 인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학문 분야든 선행 연구자의 연구 업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제 인용 표지를 기준으로 학술 담화 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술담화의 장르성을 분석하기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르라는 것은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한 언어사회에서 공유된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형식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특정한 담화 공동체에서 적절하게 수용될 수 있는 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르의 언어적 관습과 전통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화가 이러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장르성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였고요. 이 장르라는 개념이 제2언어 교육에서 가지는 효과성에 대해서 논의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담화 유형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학습자는 장르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르 지식은 또 크게 공유된 의사소통 목적에 관한 지식과 언어적 관습에 관한 지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중에 전자는 담화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 정도에 해당한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본고는 언어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두고자 언어적 관습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합니다. 장르에 적합한 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언어적 관습에 대한 지식은 수사학적 특질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여러 선행 연구를 참고해봤을 때 담화적 상황과 맥락, 즉 사용력에 맞는 구조, 어휘 및 문법적 자질에 대한 것인데 장르에 대해서 언어교육학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스왈스는 구체적으로 텍스트 구조, 문체, 표현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양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용이하도록 텍스트의 최상위 구조와 문장 종결 어미의 문체적 특성을 먼저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 3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석 기준들을 활용해서 한국어의 학술 담화 분석을 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과 방법을 먼저 소개드리자면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실제로 한국인 대학생들이 대학 교양 수업에서 생산한 학술 보고서 120편과 학술 발표 120건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학술 보고서의 평균, 한 텍스트에 포함된 평균 어절 수는 한 4,000 어절 정도 되고요. 총 수집한 어절 수는 484만 어절 정도 된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 발표 같은 경우는 사실 분량이 조금 분량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5분에서 6분 정도 사이가 되는 발표 담화를 수집하였고 평균 어절 수는 627 어절 그리고 총 어절 수는 75,200 어절 정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분석이 용이하도록 이것들을 학술 발표 같은 경우는 다 전사를 하여서 디지털 말뭉치로 구축을 하였고 대량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분석 기준인 접속어 그리고 인용 표지, 종결 어미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이것을 통해서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미 구조와 최상위 구조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고 연구자의 직관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기로 분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이제 3.2의 소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직 분석이 모두 끝난 상황이 아니고 양적인 결과만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이나 면밀한 기술이나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술 보고서의 텍스트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응집성 자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술 보고서에서 주된 의미 구조로서 논중의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총 120편의 학술 보고서 중 117편, 97.5%에 달하는 텍스트가 논증 구조를 보였고요. 나머지 3편 중에 2편은 여러 이론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비교 대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단 한 편만 단순히 특정 이론과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기술 구조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학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러 학술 보고서 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그런 학술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술 보고서의 경우 주된 의미 구조로서 논증의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양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학술 보고서의 내용 전개 양상은 다양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근거와 추론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지지하는 견해를 밝히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다른 학술적인 담화, 학술적인 쓰기에 대해서 연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텍스트성에 대해서 이미 대학생 학습자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은결성 측면에서 접속어를 중심으로 양적 검토를 해본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 발표문의 표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일단 숫자로 분석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술 보고서 내에서 접속어가 상당히 양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접속어가 제시된 바 있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접속어의 종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평가하기는 어려웠으나 숫자, 양적인 측면에서 한 편당 평균적으로 113.4회의 접속어가 나타나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한 편의 평균적인 문장 수가 186문장이었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문장이 앞 문장과 이어질 때 접속어를 사용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단편적인 추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접속어라는 은결 장치가 학술 보고서의 면밀한 은결성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는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가 숙달도에 관계없이 접속 표지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완성도 있는 쓰기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담화 교육 내용 중에서 은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어적 전략으로서 접속어를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텍스트성 차원에서 인용 표지를 분석해 본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 텍스트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술 보고서의 본문에서 최소 13회 이상, 최대 47회의 인용이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한 텍스트당 34회의 인용 표지를 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편 중 111편의 보고서에서 참고 문헌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학술 보고서가 양적으로 상호 텍스트성이 매우 높은 담화 유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서도 인용을 통해 높은 상호 텍스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술 보고서의 장르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120편 중 118편 98%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벽한 마름 모형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거시 구조의 측면에서 그리고 단 2편만이 서론과 본론만 갖춘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술 보고서의 기본적인 담화 구조를 마름 모형, 완전한 마름 모형 구조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그리고 선행 연구 제시하고 본론에서 이론을 제시하면서 근거를 나열하고 결론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내용 측면에서는 사실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각 장에서 다루어야 할 전형적인 장르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문체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120편 중 115편의 보고서가 비격식적인 문어체, 흔히 서술체라고 하는 는다, 이다를 사용하였고 5편의 보고서가 격식체인 씁니다, 입니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료의 모든 문장 중에서 의문형 문장이 나타나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는 실제로 의문의 내용은 아니었고 자문자답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형식이 전형적이라고 양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술 보고서에 대한 장르 지식으로서 공유되고 있는 보고서의 문체는 기본적으로 비격식 문어체인 는다, 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한국어 교육에서 이정민, 강연아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보고서에서 씁니다, 아요, 어요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된 바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언어 교육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학술 발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학술 발표의 응집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술 보고서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논증 구조 90% 이상의 발표에서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9% 정도가 기술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학술 발표도 마찬가지로 논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접속어를 중심으로 은결성을 검토한 결과 평균적으로 학술 보고서보다는 좀 비율이 낮았습니다. 평균 문장 수인 56문장 중에서 평균적으로 47.8% 정도 접속어가 사용된 정도였는데 사실 학술 보고서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이긴 하나 일상 언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은결 장치를 활용해서 촘촘하게 은결성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사용된 접속사의 종류가 보고서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또 등의 구어적인 특성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즉흥적인 의사소통적 특징 때문에 습관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구어도 가끔 사용하는 그런 원인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발표의 은결성을 해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의 장르적인 특성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텍스트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발표 담화의 경우 명시적으로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는 학술 보고서에 비해 굉장히 빈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 한 번도 인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발표가 32건, 26%에 달했고 나머지 발표에서도 평균적으로 2.5회만 명시적으로 다른 텍스트를 언급했습니다. 분량의 차이만 감안하더라도 사실 매우 낮은 수치인데요. 다만 이 중에서 76건의 발표에서는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인용한 선행 연구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보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담화는 본질적으로 높은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구현이 될 때는 시간 제약과 구어 담화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분석이 되었고 이에 대한 지식도 학습자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술 발표의 장르성에 대한 분석은 최상위 구조는 역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마른 모형 구조가 많이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삼각형 구조가 조금 비중이 높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시간 부족에 의한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와는 대비적으로 비격식체와 격식체가 혼용되는 양상을 높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20건 중 118건, 98%에 달하는 발표에서 습니다, 입니다와 비격식체인 아요, 어요를 혼용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혼용된 발표에서는 비격식체 비율이 평균적으로 38.2%로 꽤 높게 나타났다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이 실제로 격식적인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격식체, 비격식체를 효과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도 학술 발표에 대한 장르 지식으로서 언어 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술 담화 교육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한 연구로서 이제 담화 분석의 기준으로 텍스트성과 장르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 대학생의 학술 담화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일부 수행하였습니다. 네, 내용 요약은 생략하고요. 이 연구는 대량의 자료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긴 하나 좀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은 좀 단편적이고 평이하지만 앞으로 연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